언시국 TV 핫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내신 이광철 변호사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광철입니다. 예, 뭐 준비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요새 그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예. 이 탄핵으로 검찰 개혁은 되레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고 참 모순적인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곰고 골마서 결국은 이렇게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악행으로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이 탄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씨의 자폭으로 예. 수습만 잘하면은 임기가 단축된 효과를 거두게 생겼습니다. 아, 네, 그렇게 뭐 지금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임기가 단축되고 윤석열이 좀 신속하고 서두르게 파면이 되어서 좀 이 국면이 빨리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그 탄핵 추진이 총괄관사도 맡고 계시죠? 아, 네네. 네. 당에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른바 탄추위라고 그래가지고요. 탄추위. 예, 거기에 이제 총괄관사 역을 맡고 있는 것이 지금 하는 일에서는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자, 이 윤석열 탄핵 법률가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식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이견을 전혀 동의하지 않는 터에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헌법재판에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관들이 달리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법은 도덕과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파면 사유가 아니다,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만약에 헌법재판관께서 판단하신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깊이 숙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주심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정영식 재판관께서도 내란이 아니다, 혹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무런 적이 없이 감시도 없이 이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들이 국민들께서 늘 견제하고 감시해서 이분이 잘못 판단하지 않게끔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달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변수인데 말이죠. 지금 일단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정말 저는 좀 어이가 없는데요. 물론 저도 변호사를 하다 보면 기일을 좀 지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문서를 송달받지 않는 뭐 그런 일들이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은 있긴 합니다. 법률가의 기술이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 늘려야 될 때 또 신속하게 해야 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람이 법률가로서 체득한 그런 스킬을 이런 국면에서 발휘하는 건 본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줬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염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고급진 전문가적인 용어로 양아치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송달로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현재 발표도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국면들을 보면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이 되었고 그 이듬해인 3월 10일 날 탄핵이 선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약 한 석 달 정도가 이제 걸렸던 셈인데 이번에는 사실 야 6개 정당이 이 탄핵 심리에 걸리는 그 기간을 최소한 단축하기 위해서 그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부분만 탄핵 사유로 삼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더라도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이제 증인 신문일 텐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도만 뭔가 좀 법정에서 신문이 이루어질 것 같고 나머지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증인은 아닐 걸로 봐서 최소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기일보다는 좀 훨씬
혹은 뭐 하여튼 단축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달로 보면 될까요? 날짜를 정해하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석 달이 걸렸기 때문에 네. 최소한 저는 2월 말 안에는 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 탄핵 인용이라는 과정에서 또 남은 이슈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현재 6분밖에 안 계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추가적인 임명 절차를 위해서 지금 세 분이 모두 다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네. 뭐 이제 요즘은 뭐 헌법 공부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아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국민들께서 많은데 헌법재판소는 이제 9분의 재판관 가운데서 대통령이 3명을 그다음에 국회가 3명을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이렇게 지명 또는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국회 추천 몫은 여야 이제 의석비에 따라서 그때마다 좀 상황이 다른데 이번에 공교롭게 3분 모두 공석이 된 분들이 국회 추천 몫으로 남아 있는 3분이어서 지금 3분이 다 민주당이 2분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 1분을 추천해서 지금 현재 오늘 마은혁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3분이 형식적으로라도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서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부여받는데 지금 이 국회 추천목 3분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겠느냐가 지금 쟁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무슨 권한쟁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거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본인의 인사권은 말 그대로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대통령 본인이니까요. 근데 권한대행이니까 그게 있니만이 할 수는 있겠는데 이 국회 추천목이나 대법원장 추천목에 대한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대행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권한대행이 그럼 예를 들어서 국군통수권은 대통령 직접 선출을 받은 사람만 행사할 수 있고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쳐봐요. 근데 오늘 당장 안보상의 큰 위기가 발휘하면 그럼 국군통수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제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가 다소라도 안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고육의 견지에서 그분을 탄핵하지 않았던 것이지.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말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총리하고 또 그 다음에 총리가 탄핵이 되면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 서열상 기재부 장관인 부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것이고 사실 이분이 12월 3일 날 열렸던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관하다시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한 2분 정도만이 적절히 반대했다고 해서 지금 보면 최상목 기재부 장관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꿀먹은 벙어리 우리 형식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건데 사실 내란 방조에 해당하는 중재인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본인이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잘못들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지금 현재 국민에서 민심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사실은 잘 추스려야 되는데 이번에 6개 법안 또 거부권 행사한 데 이어서 지금 내란 또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매우 부적절하고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는데요. 어쨌든 서둘러서 지금 현재 특검법도 빨리 공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처신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영혼 없는 관료의 전형 같은 사람인데 이번에 좀 이 속도에 맞서 반가이 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네, 반가이. 예. 네, 언론계에 계셨기 때문에. 예. 네. 자 이제 그런데 말이죠. 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은 그럼 또 어떤 수순을 밟게 될 거로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법률가로서? 그것은 헌법에 이제 헌법과 또 여러 가지 법령에 다 정해진 바가 있죠.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날부로 대통령의 지위에서 이른바 해고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법령에서 60일 이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2016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 이내인 5월 9일 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셨던 그 전례에 따라서 바로 파면일로부터 아마 선관위가 이제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아마 선거일을 정하고 아마 공고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본격적인 이제 대선 국면이 전개가 되겠죠. 그게 정치 일정이라면은 특검의 수사는 그것들 별개 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2016년 불과 8년밖에 안 지난 상황이었지만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12월 16일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월 9일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박영수 그러니까 특검법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제 그 야당에서 추천한 두 분의 후보자 가운데서 박영수 전 중수부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었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한 다음에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해서 이제 수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이제 그 특검이 1차 활동 기한이 종료되고 나서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1차 연장을 불허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이 사건 마무리해서 특검팀이 이제 공소유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탄핵 심리가 종결되고 선고가 있어서 후임 정치 일정이 후속되는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것과 수사 일정은 전혀 별개로 그렇죠. 그렇게 네.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가정의 질문입니다만은 이 변호사님이 만일에 그 특검이 된다면은 형량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내다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뭘 특정해서 저기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 형법의 내란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법에서 형을 정하는 절차 양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양형의 절차는 법정형에서 확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에서 선택형이 있으면 그 중에 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잖아요. 예. 지금 수괴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의무 종사자가 있고 부하 수행자가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괴라고 뭐 사실은 뭐 수괴죠. 네, 우리가 다 지켜봤죠. 예, 뭐 그리고 뭐 수괴임은 분명하고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니까 그 중에 이제 형을 하나 선택할 것이고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사형을 선택할 것이냐,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런 다음에 최종 이게 참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처단형이라는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법정형, 선택형, 처단형. 네. 그러면 이제 사형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는 형의 가중 요소, 감경 요소. 그래서 사형은 더 이상 가중할 요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감경할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뭐 단기간에 큰 유혈 사태 없이 끝났다는 것도 아마 양형 사유로서는 감경 사유가 될 것인데 그 감경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법관에 뭐 예를 들어서 이후에 어떤 절차들 뭐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다시 헤아려서 이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법에 정해진 절차만으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법의 엄중한 형이 선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분도 이렇게 SNS에서 그런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미나 동남아 국가들이 계속되는 군부의 정치 개입들과 문민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회가 계속 군부의 정치 개입을 용납했던 게 이런 쿠데타에 대해서 엄정한 정말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걸 들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행히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나회를 척결하고 그 이후에 선거에 의해서 정부가 평화적으로 교체되는 전례들이 쌓여가지고 사실은 군부 쿠데타라든지 이런 내란 같은 것들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단호한 좀 처벌이 네.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희망사항은 뭐 거기다. 거기까지는 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뭐 건대 뭐 가석방이나 무슨 감형, 사면 없는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 이제 또 우리 법이 또 어쨌든 대통령에게 또 사면권이 있는 것이어서 이후에 뭐 사면 절차가 또 뭐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국민들의 민심이나
국민들의 총의를 또 새로운 또 정부가 대통령이 또 생각하시는 건 변론으로 하고 지금은 엄정한 좀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달 페이스북에 친검 기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었죠? 예예 어떻게 또 보셨네. 네, 그 친검 기자라는 게 그러니까 검찰에 편향된 기사를 쓰는 검찰 출입 기자를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만, 네. 이 글에 뭐 검찰이 흘려주는 수사 정보를 친검 기자들이 그대로 받았음으로써 진실을 왜곡, 결과적으로 거짓이 보도되게 하고 부분의 진실이 전체 진실을 왜곡할 위협을 초래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저희도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진다고 보시나요? 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뭐 따져야 될 또 필요도 있는 질문이시긴 한데 일단 저는 굳이 닭과 달걀을 나눈다면 검찰이 좀 닭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 검찰을 이제 통상의 어법대로 나누면 이제 특수부 인지수사부서와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이제 수사기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들에서 올라온 그 수사 결과들을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막 여론몰이 수사를 한다거나 누구를 막 해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별건 수사로 압박하거나 이런 건 여기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근데 직접 수사를 가지고 바로 이른바 소위 말하면 거악을 척결한다라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딱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막 별건으로 수사를 하고 또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자백을 막 이렇게 우회적으로 막 압박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언론을 통해서 이 수사, 소위 말하면 수사의 동력을 얻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랬던 이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제 검찰이 이게 시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과거의 검찰 특히 아마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독자적인 권력에 뭔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때는 중앙정보부의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의 철저한 통제에 검찰도 따를 수밖에 없는, 오히려 중앙정보부의 뒤치다거리, 경찰한테도 오히려 좀 밀리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검찰이 소위 말하면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군부가 청산되고 소위 말하는 공작정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질 때 법치주의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독자적으로 이제 힘의 공백을 치고 들어간 게 검찰이었고, 그때서부터는 뭔가 좀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전에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좀 부여된 임무를 처리하는 하청의 임무였다면 이제 이때서부터는 정치 권력의 눈에 드는 수사를 검찰이 적극적으로 컨택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또 국민들께 신망받는 수사, 예를 들면 현철씨 수사 같은 거 심재룡 검사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기존의 보수 기득권 세력의 어떤 적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수사들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를 좀 뭐랄까 골탕을 먹인다고 할까요? 좀 정치적으로 좀 고립시키고 정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던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수사에 사회 여론과 관심들을 좀 불러 모으기 위해서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또 크게 또 편집되게 해서 좀 대대적으로 막 터뜨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 과정에서 좀 만들어졌던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언론은 또 언론대로 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속보 경제, 예. 국민들이 좀 민감해하는, 네. 그게 좀 뭔가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누가 돈 받았다, 누가 뭐 불륜을 저질렀다, 그 다음에 힘센 권력자들이잖아요. 권력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좀 대중들이 좀 통쾌하게 받아들이는, 소위 살권수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런 이제 일련의 소위 친검 기자들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결합돼 있지 않겠는가. 네. 개혁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페북에 쓰신 글에서 보면은 이제 그 과거에 말하자면 이제 김학의 긴급 출근 그 지시를 이제 이 변호사님이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 당시 했다. 뭐 이런 검찰발 기사를 갖다 대표적인 검찰 편향 기사로 이제 적시를 하셨는데
검찰이 당시 언론에 이렇게 흘린 목적이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목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검찰이 김학의 사건으로 망신을 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이제 불기소하면서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사건이 동영상이 특히 유출되면서 두고두고 검찰한테 짐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과거사 사건이 되었었고, 사실 검찰 과거사에 대해서 검찰 지휘부나 검찰은 심히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굉장히 또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검찰 과거사 사건 상당수는 그때 수사했던 검사들이 현직에 남아 있었거든요. 네. 대표적인 분이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남산 6억 원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한은행 3억 원 사건, 신한은행의 파벌 싸움 과정에서 그 돈의 일부가 정치권에 뇌물로 제공되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원석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는데 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되어 있는 후배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불편한 그런 심기를 표출했다. 그게 언론에 나기도 했었던 일도 있었고요. 그만큼 민감해했었거든요. 근데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공항으로 이렇게 변장하고 막 도주만 하지 않았다면, 사실 검찰의 그 당시의 태도로 보면 김학의가 좀 단죄된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김학의가 한밤중에 심야에 도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 여론이 엄청 격앙됐잖아요. 그랬죠. 결과적으로 그 김학의를 구속시키고 기소했던 게 검찰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조직이 모욕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광철이 있다. 네. 그리고 이광철의 지시를 받아서 차규근과 이규원 검사가, 차규근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만, 이 두 사람이 서로 협업과 분업을 통해서 김학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았다,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두 사람에 더해서 저까지도 네. 기소해서, 저는 언론에 난 프레임은 이광철이 차규근과 이규원에게 출국 금지를 지시했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찰의 공소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날 밤에요, 차규근 출입국본부장님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실, 출국 사실을, 시도 사실을 바로 알아가지고 출국 금지를 시키면서 그게 법무부 안에서 당시에 윤대진 검찰국장한테 전달이 돼요. 윤대진 검찰국장이 당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한테 뭐라고 했다고 공소장에 적혀 있냐면, 지금 김학의가 인천공항에 나타나서 출국 금지 나타났는데 법무부에서는 출국 금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 진상조사단 검사의 출국 금지 신청이 필요하니 이광철에게 하여금 그 검사에게 출국 금지를 신청하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쓰여 있어요. 제가 워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저한테 그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정을 들어보면은 이게 선우도 전도가 돼 있고 그렇죠. 왜곡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조국 수석의 지시에 따라 네. 그 지시사항을 이규원 검사한테 전달한 거거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김학의 출국 금지를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국민정서나 저의 생각과 달리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장한 것은, 야, 그게 불법이면 첫 번째, 김학의 출국 금지를 결정한 사람이 누군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이규원에게 출국 금지를 신청하도록 하라고 전달을 이광철에 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제가 처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불법이라면.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출국을 금지를 결정한 사람은 법무부 안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실제로 대검에서 나온 문서들을 보면 김학의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대검 그 검사의 메모가 나옵니다. 공식적인 그 대검 컴퓨터 안에서 나온 기록. 대검 차장과 반부패 부장이 김학의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메모가 나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하나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자기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공소장 안만 놓고 보면 그거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람, 그거를 전달하도록 부탁한 사람은 윤대진 검찰국장이잖아요. 네. 윤대진 검찰국장에 대해서 하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한테 업무 지시한 조국 민정수석도 소환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밖에다가 언론에다 대고는 이광철이 그 두 사람에게 지시했다고 하니 네. 이거는 앞뒤도 안 맞고 네. 그러니 제가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기소돼서 네.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무죄 판결을 받으신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이제 그 맥락을 이제 벗어나서 좀 큰 그림을 본다고 한다는 말씀이죠. 사실 그 검찰의 그 기소 독점 못지않게 그 기소 편의주의에 네. 따른 선택적 차별적 기소 내지는 불기소,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정보활권을 국민들 개개인에게 맡기면 다 사적 보복을 할 거잖아요. 네. 뭐 물건을 누가 훔쳐갔다고 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보복하고 그러면 사회 평화가 유지될 수 없으니 네. 그래서 국가형벌권을 독점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수사기관에게, 그래서 수사는 수사기관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검찰에게 맡겨서 기소 독점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공수처가 생겨서 그게 깨졌지만, 그리고 기소 편의주의, 어떤 것을 범죄로 봐서 기소할 건지 말 건지 검찰한테 재량을 준 거죠. 그래서 죄가 있지만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그 기소 편의주의에 따른 재량이라고 하는 건 무한정의 재량을 허용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관념,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관념 안에 그 제한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소 독점이라고 해서 기소권을 검사 개인에게 준 게 아니니까 네.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학의를 출국 금지 조치를 그때 당시 그날 밤에 한 게 불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수사를 해봐야겠다. 거기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국민이 위임해줬다고 쳐요. 네. 네. 아직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뭐 이렇게 죄냐 아니냐가 딱 뭐 몇 가지 사실만 보고 딱 일도양단으로 갈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수사 개시나 이런 건 재량이 부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모든 행적들이 보면 불법이다라고 판단했다면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면 첫 번째 김학의 출국 금지를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죠. 더군다나 대검 컴퓨터 안에 그런 문자까지 기록까지 나왔으면 대검 차장하고 반부부장이 김학의 출국 금지를 결정했는지를 수사해야 되는데 봉옥 당시 대검 차장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가 없었습니다. 꼴랑 가가지고요 서면 조사 몇 번 하고 나중에 그 사무실 가가지고 검사가 지금처럼 출장 조사를 한 게 다예요. 핸드폰을 뭐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안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는지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본인들이 공정한 수사를 했다, 한국판 미란다다,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황당무계한 난동을 좀 배태하게 된데 저도 국민들께 좀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차제 검찰 개혁은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 수사권이 이제 가장 크지 않습니까? 검찰의 권한 중에 이제 기소권과 함께 저는 일체 검사가 수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검사는 본래 그 직무 권한인 기소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소조차도 뭔가 자의적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자의적인 공소, 이 검사들이 기소해놓고 공소유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중간에 그냥 유죄가 나와야 될 사건이 또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소 여부도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둬서 좀 통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수사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일반적 수사기관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패, 부정 이런 것들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부 분리돼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 개시 부분들은 따로 떼갖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해가지고 여기다 좀 맡기고요. 그래서 두 개 공소기관, 또 3개 수사기관, 또 공수처는 수사와 공소를 기소를 좀 다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권한을 기소 여부로 좀 국한시키고 그걸 통제하는 공소청법,
네.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형사소송법하고,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안에 검경 간에 이제 권한 배분이 있기 때문에 요 규정들이 손질이 좀 돼야 될 거. 그다음에 이제 수사 절차가 그러한 좀 인권의 보호 속에서 좀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수사 절차법. 요 네 가지 법안을 저희 조국혁신당 의원님들이 네. 지난 8월에 좀 발의를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네. 차제에 좀 이 법안들을 중심으로 또 좀 국회가 잘 논의해서 좀 법제화하고, 또 그러한 또 수사 기소 분리, 또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 또 국가형벌권이 엄격하게 관철되는 기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국회가 지혜를 모으고 정부도 여기에 힘을 좀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역량이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 특수부, 소위 말하면 인지수사부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아주 국민들의 관심이 큰 아주 거악 사건들을 했어요. 그죠? 과거에 김현철 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적 관심을 한눈에 잡거든요. 그로 형성되어지는 좀 뭔가 국민들의 좀 뭔가 좀 공적인, 그분들이 공적인 좀 처벌을 받는 데 대해서 오는 국민들의 카타르시스, 좀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수사 역량이 좀 과대 포장되게 착시하는 좀 근본적 원인이었는데요. 뭐 검사님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 역량이 없다고 저는 결코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보다는 많이 포장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사 역량들에 대해서 뭔가 보존이 필요하다. 그것은 법제화 및 조직적인 좀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일단 어쨌든 그분들의 수사 역량을 지금 현재 검찰청에 보존해서 그분들이 수사를 잘하게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우월한 것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사회적 폐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부인을 해놓고 여기에서 검찰 조직에서 수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수사기구로 이분들이 그 전문성을 살리게끔 가서 뭔가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두는 것이 저는 합당한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및 인력이 이관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그 실무를 담당하셨던 일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윤석열 괴물 대통령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그런 용어를 쓰셨습니다. 아쉬운 게 당시 이 지난 대선 당시에 문 대통령이 윤석열 발탁은 실패한 인사였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다면 저는 괴물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을 걸 봅니다. 네. 문 대통령은 왜 윤 발탁에 대해서 사과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대통령께서 또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을 그래도 제가 국민의 선출을 받으신 대통령을 보필한 공직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혹은 다른 자리에서 대통령께 관련된 문제들을 쉽게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건 또 대통령께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선출해 주신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니, 공감은 하지만 그런 논리 연장에선 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했으니까 그 보좌진들이 또 뭐 지금 이렇게 뭡니까 여당이 막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또 뭐 나름의 뭐 하여튼 입장으로. 근데 경우의 문제 아닐까요? 정도와 경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가 발탁해서 고위직의 중책을 맡긴 문제하고는 도저히 좀 비교 불가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고 감싼다는 게, 그것은 그럴 거면 일체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직을 포함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법조인 출신 대통령을 3번 겪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음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말이죠. 정치인으로서 법조 출신의 한계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랄까요, 이게 이제 저도 뭐 그쪽에는 저도 법조인이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가들은 이게 정이냐 부정이냐, 적법하냐 위법하냐, 그래서 약간 중간 영역이 좀 약간 생각하기 어려운 게 법조인의 특징 아닐까. 그게 정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좀 조건들을 절충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아무래도 좀 법조인들이 조금은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치인들이 또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느냐, 비법조인 정치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직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좀 구조적인 환경, 이런 좀 정파적인 진영 논리, 또 혹은 좀 뭔가 사실 진실에 대한 저기보다는 확증 편향의 문제, 좀 이런 것들을 차제에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속에서 좀 타협하고 또 양보하고 서로 좀 절충하는 그런 좀 정치 문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뭐 특정한 직역에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럼 정치인은 그럼 누가 잘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언론인의 한계, 법조인의 한계, 뭐 군인의 한계, 기업가의 한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예. 어찌 보면 언론 피해자이시기도 한데 언론 개혁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좀 뭐 고민이 좀 되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언론에 막 제 이름 석자가 막 나고 막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언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어쨌든 언론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민간이잖아요. 예. 국영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언론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가 언론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국가가 공적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제도나 정책들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뭐 언론사의 논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직접 개입 간섭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대신에 공무원이나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과 접촉하는 것은 철저하게 저는 뭔가 제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봤는데 자기 정치를 위해서 언론사들을 접촉하고 공적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누설하는 행태가 공직사회에 있고, 그것이 가장 심한 곳이 검찰이거든요. 그렇죠. 네. 조직의 이기적인, 또 검사 개인의 공명심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종합적인 플랜으로서 언론 개혁을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문외한이고 또 오늘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한계에서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취재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언론의 취지에 맞게끔 개혁할 것이냐,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차제 말씀드릴 게가 있으면 말씀드리더라도, 공적인 부분에 공무원들이 언론과 접촉해서 절차에 맞지 않게끔 뭔가 기밀을 누설하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부분들이 언론에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수사절차법에 그러한 내용의 좀 제어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검찰은 아예 브리핑이나 제도를 통해서 제도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나가는 건 네. 사실은 뭐 그것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저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조용히 만나서 특정 언론사에게 이렇게 딱 해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단독 타이틀로 달고 나와가지고 확인도 안 된 막 정보들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 마냥.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저는 그런 언론들의 자체 내 필터링, 뭔가 팩트를 데스킹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언론사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국가가 특정 언론사를 찍어서 개입 간섭하는 거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보면 예를 들면 사실관계의 숙성도로 보면 제가 볼 때 30%도 안 되는 팩트들이 오보에 대한 규제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전 사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속보 경쟁 속에서 이것들이 나가서 이게 클릭이 이루어지고 대중의 관심, 그리고 그걸로 인한 광고의 수익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정책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짐작은 되는데, 그런 함정 미달의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네.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뭔가 일반적인 제도, 정책은 국가가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시국 TV 핫 인터뷰 지난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